역사의 한 페이지가 소설이 될 때 우린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오늘은 일제강점기, 그 거대한 그늘에 가려져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소설 백성을 통해 그 시대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와, 이 소설은 진짜 시작부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까마귀가 우는 그 침울한 감옥의 공기 속으로 우리를 확 밀어넣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일본인 간수 송천정기가 등장하는데 이게 그냥 뭐 담당자가 바뀌는 수준이 아닌 거죠. 시대 전체를 뒤덮을 거대한 어둠이 시작된다는 그런 신호탄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작가는 왜 수많은 장소 중에 하필 교도소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을까요? 바로 이 좁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이동이 당시 한반도 전체가 어떻게 서서히 잠식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축소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관리자가 바뀌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친일파들이 고개를 조아리면서 환영하는 이 모습,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 대화 주제가 더 효과적인 처형 방법으로 흘러가는 걸 보면 이제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되는 시대가 시작됐구나. 이걸 직관하게 되죠. 그럼 대체 일본은 어떻게 이런 거대한 통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소설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게 단순히 총과 칼만은 아니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한 민족을 아주 서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 정교한 기계장치가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처음엔 그럴듯해요. 근대화 시켜주겠다면서 은행을 세우고 대출을 막 권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끝에는 일본인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토지법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엔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움의 손길인 척 다가온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덫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정교한 시스템의 끝에는 바로 이런 절규가 남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부유한 지주 비화에게 매달리는 저 모습을 보세요. 이 경제적인 수탈이라는 게 결국 얼마나 끔찍한 인간적인 비극을 만들어냈는지 정말 가슴 아프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빼앗긴 건 땅만이 아니었어요. 점령은 훨씬 더 깊은 곳, 그러니까 한 민족의 정신과 기억, 다시 말해 역사와 정체성, 그 자체를 지워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통치는 뭔지 아세요? 바로 말을 바꾸는 거였어요. 자, 이걸 좀 보세요. 분명 나라를 지키려고 일어선 의병인데 일본의 공식 기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폭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저항은 그냥 토벌해야 할 대상인 거죠. 이렇게 단어 몇 개를 싹 바꿔서 역사 자체를 자기들 입맛대로 다시 써버리는 거예요. 정말 교묘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거대한 억압 앞에서 사람들은 그냥 무력하게 당하기만 했을까요? 소설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저항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계속 지폈습니다. 예러지만 승채 같은 인물들은 아예 국경을 넘어서 무기를 들었죠. 만주나 연해유주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항일단체 건업회의 일원으로서 말 그대로 칼날이 늘 등을 겨누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독립을 위해서 모든 걸 내던졌어요. 가장 뜨거운 방식의 저항이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저항은 이렇게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적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교도소 안에서 한 조선인 간수가 자기 목숨을 걸고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을 돕는 거죠. 이것도 총칼을 든 것만큼이나 정말 위대한 저항 아니었을까요? 또 때로는요, 그냥 함께 버텨내는 것 그 자체가 저항이 되기도 했습니다. 비화 같은 인물은 자신이 가진 부와 지식을 이용해서 이웃들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면서 그렇게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지켜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끈질기고 강력한 저항은 바로 교육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이 우리 문화를 없애려고 할 때 우리 말과 우리 역사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는 것, 이건 다음 세대에게 저항의 정신을 그대로 물려주는 일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소설은 우리한테 좀 어려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 시기에 철도도 들어오고 병원도 생기고 신문도 나왔는데 이런 걸 과연 우리는 그냥 진보라고만 부를 수 있을까요? 그 뒤에는 아주 복잡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타임라인만 딱 보면 모든 게 막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병원 생기고 철도 놓이고 신문까지 나오고요. 그런데 소설은 우리한테 멈춰서서 질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진보의 뒤에는 누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이익은 과연 누가 다 가져갔는데 하고요.
결국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변화와 발전이 과연 누구를 위한 진보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통제는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이 표를 보면 그 복잡한 현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병원은 물론 사람을 살렸지만 그 배경엔 일본의 영향력이 있었고요. 철도는 물자를 실어 날랐지만 동시에 수탈을 위한 도구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진보라는 빛 뒤에는 언제나 식민통치라는 짙은 그림자가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바로 백성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백성은 단 하나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아요. 때로는 싸우는 투사였다가, 때로는 묵묵히 돕는 조력자였다가, 또 때로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기도 하죠. 이 수많은 얼굴들이 모여서 한 시대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지금 여러분에게 백성이라는 제목은 이제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